오늘 순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차례나 목차 이런 용어보다 좀 절차를 쓴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뭐 임용고시의 제도가 이렇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제 커리큘럼이 이렇고 이렇게 좀 단편적인 사실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순서에 따라서 임용고시의 제도가 이러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응시생, 합격률, 합격 컷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대비하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 저의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한 저의 강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그 순서나 방법 이런 걸 강조를 드리고자 차례나 목차라는 용어보다는 좀 절차라는 용어를 사서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일단은 저의 올 한 해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강의의 키워드, 제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좀 컴팩트랑 플랜드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컴팩트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뜻을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응축된 약간 밀집된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수학교육론만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주 동안 전공수학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교육학 강의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교육학 강의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렇게 하시고 전공수학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거기서 많이 막 강의를 해버리면은 선생님들은 일주일이 자습하는 시간 없이 강의만 듣다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강의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만 다루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배제하고 제가 딱 컴팩트하게 강의를 제공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또 그 한 번은 이제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만 해서 딱 핵심적인 요소들만 제시를 해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좀 이런 의문이 들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임용고시를 이제 다 대비할 수 있냐? 어떤 문항에 나오든지 다 대비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기준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저의 강의로 이번 기출문제에 대한 문항들을 다 대비할 수 있었는가가 이제 보면 살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중 문제를 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수학교육론 문항은 총 7문항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기출된 문항이고 오른쪽이 제 강의의 어떤 교재의 일부 혹은 뭐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들입니다. 자, 교수학적 변환과 메타인지 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고 마찬가지로 이 적중 문제들 다 역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 또 이론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살펴보면은 왼쪽이 기출문제, 오른쪽이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인데요. 자, 얘는 제가 좀 특별하게 박스를 쳐놨는데 약간 조금 생색내는 거긴 하지만 지문의 구조가 거의 똑같죠. 그림도 다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고 마찬가지로 얘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문제들을 적중시키고 개념을 설명했었고요. 강의에서. 또 마찬가지 6번 문항 역시 똑같은 표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서 다뤘었고 세 번째 문항 역시 네 번째 문항 역시 똑같은 그림,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강의에서 문제에서 수차례 많이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문제 역시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역시 이렇게 똑같이 개념에 대해서 묻는 용어들, 문제들을 출제를 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 역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다뤘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최대한 강의는 컴팩트하게 다루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드려서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플랜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좀 계획적인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는 제 모든 강의 하나하나가 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올 한 해 강의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듣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복습하고 자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약간 내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약간 억지로라도 내가 그런 걸 좀 시켜서 따로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약간 좀 계획적인이라기의 뜻보다 약간 좀 구속적으로 공부를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키워드를 썼고, 이런 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장치들은 제가 뒤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강의는 다루고, 강의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고 남은 6일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수학교육론 공부를 쭉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계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의 시험 제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차 시험 11월 달에 있고요. 이제 2차 시험이 1월 중순에 있죠. 지금은 이제 2차 시험 대비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교육학 그리고 전공 이렇게 있고요. 이 전공 A, B 시간에 수학교육론과 전공수학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다루게 되죠. 자, 교육학은 한 문항 20점이고 이제 전공 A 시간에 이제 단답형 4문항, 한 문항에 2점씩 해서 8점, 서술형 8문항, 한 문항에 4점씩 해서 32점. 이 중에서 수학교육론 문항은 단답형 한 문항, 서술형 2문항 해서 3문항이 있고요. 또 전공 B 시간에 단답형 한 문항, 서술형 3문항 해서 4문항, 3문항, 4문항 해서 총 23문항 중에 7문항이 수학교육론, 나머지 16문항이 전공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교육학과 수학교육론과 전공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그 각각의 과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점수의 비율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교육학이 20점이고 수학교육론이 24점, 그리고 전공수학이 56점이죠.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비율로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은 교육학 1, 수학교육론 1, 전공수학이 2에서 3 정도의 비율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나눈다 치면은 교육학과 수학교육론을 1.5일, 1.5일 정도, 그리고 나머지 4일 전공수학 정도, 요 정도 수준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나는 좀 전공수학이 약한 것 같아. 그럼 전공수학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다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것 같고 이론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저희 임용고시에서 실시하는 전체 교과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교수 교과. 이제 뭐 실기 실험 교과는 이제 미술,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실기 실험이고, 비교수 교과는 뭐 상담, 보건, 영양 이런 것들이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 교과, 수학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항목이 크게 3가지입니다. 지도안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는 거,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면접, 이렇게 3가지인데 이 지도안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대전,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5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뭐 경기나 이런 지역을 볼 거라면은 지도안 작성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무튼간 크게 2가지인데 수업 실현과 면접 이렇게 2가지만 보는데 각각의 배점이 50점, 50점 좀 비슷하게 분류되어 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지도안 작성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제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이제 1차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먼저 우리가 21년도부터 26학년도 올해 시행된 시험에 대해서 모집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합격 컷을 보겠습니다. 왜 21학년도부터 살펴보냐 라고 했을 때 임용고시가 크게 3번 정도의 격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냐면은 일단은 잠깐 여기 칠판을 좀 쓰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은 90학년도부터 01학년도 이렇게 한 차례 나눌 수 있겠고요. 02학년도부터 3학년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4학년도부터 20학년도 그리고 2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이때 같은 경우 90년대부터 01학년도까지는 평가원 주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임용고시 형태랑은 굉장히 다르대요. 그리고 나서 02학년도부터 평가원 주간을 하면서 전국이 똑같은 형태로 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객관식 문항이 있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고르는. 네. 근데 이제 4학년도가 되면서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식 문항이 사라지고 단답형, 서술형만 출제가 되는. 근데 그게 쭉 이어졌는데 이때랑 이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14부터 20까지는 사이에 논술형 문항이 한 문항 있어요. 10점을 주는. 근데 지금은 논술형 문항이 사라지고 단답형 2점, 서술형 4점 이렇게만 이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는 21학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1학년도부터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 보면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이때도 증가를 했지만 이때 또 대폭 증가를 했죠. 증가한 이유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신규 교사 충원을 1,600명 더 추가로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다 이 정도의 수치로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치를 뽑을 거냐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이 뽑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이제 이때처럼 수치가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어도 여기랑 여기 사이 정도의 수치로 뽑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 인원을 보면은 21년도에는 4,000명 후반대였다가 쭉 감소를 해서 이제 24학년도부터는 3,000년대 초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감소한 인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어떤 대학 정원의 TO 감소가 좀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임용고시라는 거는 이제 사범대학교나 혹은 교육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절대적인 수치 TO가 감소를 하니까 모집 응시 인원도 감소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교사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뉴스들 그런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응시 인원이 감소한 폭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해보면은 저는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응시를 하는 인원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뽑을 수 있는데, 새롭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보거나, 혹은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응시하는 인원들, 또는 이제 새로운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가 임용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되겠죠. 근데 아마도 그런 분들이 올해 모집 TO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보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교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지방에 근무를 하시다가 난 서울이나 경기로 가고 싶어 하고 재임용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수치가 이제 올해 응시 인원이 내년에 응시 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날 일은 거의 없고요. 아무튼 모집 인원은 이거가 조금 줄고 응시 인원은 조금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자, 경쟁률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모집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응시 인원은 꾸준히 감소하니까 경쟁률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올해 3점 평균적으로 3.85대 1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거 진짜 역대급 경쟁률입니다. 보통 저희가 1차 시험에서 1.5배수 정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명을 합격시킬 건데 15명을 2차로 올려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1.5대 1까지는 그냥 합격이라는 거야, 저는. 근데 지금 1.5에서 3을 곱해도 그보다 적죠. 한 2.5명 정도라고 하면은
2.5명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명은 합격한다는 소리죠, 1차를. 그래서 엄청난 기회의 해였습니다, 올해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올해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랑 여기 사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인원이 갑자기 막 뻥튀기 되지는 않을 거고요. 모집 인원도 분명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갑자기 확 줄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회의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3명 중에 한 명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5를 계산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의 수치를 예상해서 내년의 경쟁률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1도 충분히 초수 합격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합격 컷을 보면은 이제 뭐 59, 74, 64, 49, 56. 아주 올해는 이제 합격 컷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경쟁률은 낮아진다라고 해서 합격 컷을 보면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딱히 상관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당연한 소리인 게 결국에는 우리 합격 컷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상대평가니까 어떤 사람이 응시하러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뭐 합격 컷, 응시 인원 이런 거랑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격 컷, 합격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교육학 20점, 수학기억로 24점, 전공수학 56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교육학 15점 이상, 수교론 18점 이상을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뭐 선배들, 주변에 합격한 지인들 잡고 뭐 너 수교론 점수 몇 점 맞았어? 라고 하면은 나 수교론 10점 맞았는데?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교육학과 수교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의 점수를 전공수학에서 누가 더 많이 받냐, 즉 교육학과 수교론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뭐 18점, 수교론에서 한 20점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38점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전공수학에서 단답형이 2개가 있는데 걔네는 이제 계산하는 쉬운 문제니까 걔네 4점짜리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38, 44, 42점이에요 벌써. 전공수학은 우리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자, 근데 합격 컷의 평균을 보면은 최근 5개년간 50점대 후반입니다. 59점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42점이었고 59점만 맞으면 우리 합격이에요. 점수 차이가 16점, 17점밖에 안 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교육학이랑 수교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전공수학에서 막 50점, 40점, 만점에 가깝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전공수학에서 4문제, 5문제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1차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중에 극히 일부는 괴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전공수학 자신 있는데 나 전공수학에서 50점 맞고 교육학 수교론에서 10점만 맞아서 합격할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물론 난 수학이 좋아서 그런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비추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전공수학이에요. 교육학이나 수교로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실력을 쌓아 놓으면은 시험이 어려워도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전공수학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없어. 이때 왜 49점인지 아세요? 전공수학이 엄청 어려웠어요. 원래 전공수학에 문제도 어려웠고 이때는
답의 숫자도 이상했어. 보통은 정수로 떨어지거나 분수로 떨어지거나 요 정도였는데 답이 막 무리수가 나왔어. 막 7분의 루트 2 파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공수학만 열심히 판 사람들은 다 떨어졌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한 전공수학에서 어렵게 나오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지. 이런 시험에서도 교육과 수교로는 충분히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성은 교육학과 수교론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두고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전공수학에 채우는 식의 방향성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막 그렇게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교육학이랑 수교론 이렇게 점수 받는 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수학에서 50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우리의 목표가 내년에 이제 교사가 돼서 교단에 서는 게 목표지 뭐 어떤 연구자나 교수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부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수교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과목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론을 보고, 기출을 보고, 이제 문풀, 그리고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론 강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15주 동안 진행이 되는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이론 강의 나중에 OT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수학경원의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론, 수교재, 교육과정 총론에다가 이번 이제 커리부터는 우리가 지도서, 교과서까지 같이 살펴보게끔 해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원 주간 임용시험 아래 0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기출 영역을 당연히 다 다루고요. 이론에서. 거기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넓혀서 이론을 다루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세 번째를 보시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어떤 학습의 구속성, 제가 매일 조금 수학 교육론 공부에 노출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매시간 형성평가에 대한 익명 등수를 공개를 할 겁니다. 매시간 이제 저번 주 차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제 형성평가를 볼 건데 올해 커리는 형성평가를 보고 그냥 채점을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등수를 익명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평균이랑. 그러면 이제 내 수강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10문제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8문제를 수강생들이 맞췄는데 난 6문제밖에 못 맞췄어.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 장치가 될 수 있게끔 익명 등수를 공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수강생 대상 기상인출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매일마다 선생님이 잠깐이지만 조금 적은 양이긴 하지만 수학교육론에 대해서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게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예시를 보면은 이건 실제로 제가 올해도 진행을 했던 기상인증 스터디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6월, 7월,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기상인증 스터디 모집을 제가 카페를 통해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댓글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매일 아침에 이제 문제를 냅니다. 수학교육론 문제를.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정해진 시간, 보통 올해는 6시 반과 8시 반 사이에 올리는 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인출해서 이제 답안을 댓글로 작성하는 걸 이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매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강의가 없는 날은 이제 수학교육론 공부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매일마다 조금씩 수학교육론 개념을 확인을 하고 인출하실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올해는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시험을 보는 11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세 번째를 했고요. 자, 이론 강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면은 두 번째, 그냥 단순히 이론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 기출을 같이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잠깐 교재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 교재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해설을 하고 살펴보면서 이 이론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는구나를 같이 확인하면서 좀 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냥 단순히 이론만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번째, 모든 이론 용어에 관해서 한 문장의 정의를 제시한다. 이건 뭐였냐면은 이 수학 경론이라는 게 이제 철학이랑 심리학이 합쳐진 분야예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수학 좋아하시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근데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답이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그냥 딱 뭔가 내가 풀이를 해가지고 답이 이거야 하는 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수학경리원이라는 과목이 철학이랑 심리학을 합쳐진 분야다 보니까 이 이론은 딱 이거야. 이 이론은 딱 이거야. 이런 게 없어요. 좀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이론 용어에 대해서 이 이론은 이거야 하고 한 문장으로 정의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가 여러 이제 교재들 그리고 이제 책을 쓰신 교수님들의 이제 논문들을 다 집대성을 해가지고 한 문장의 정의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볼드체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형식 부력의 원리 같은 경우 정의를 딱 볼드 처리를 해가지고 형식 부력의 원리는 이런 거야라고 모든 이론, 모든 개념마다 한 문장으로 정의를 제시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기 편하게끔 그런 식으로 교재가 세팅이 되었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강의에 대한 이론 강의에 대한 특징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나면은 끝이 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강의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좀 어떤 걸 표현을 한 거냐면은 이제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각각의 직사각형, 뭐 직사각형은 아닌데 아무튼 사각형의 어떤 매 해마다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빨간색 사각형이 이제 뭐 26학년도 기출문제 영역의 벤 다이어그램, 이게 파란색이 25학년도, 초록색이 24학년도, 뭐 노란색이 23학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주목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에 모든 연도에 대한 공통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가운데 매해 기출에 대한 교집합이 있고 그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매년은 아니지만 최소 2개년 혹은 3개년 정도는 겹치는 기출문제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2개 정도 겹치는 범위, 조금 더 벗어나면은 이제 겹치지는 않지만 한 번은 출제되었던 개념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더 벗어나면은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이론들이 있는 거죠. 수학 경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의 형태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론을 A등급이라고 칭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밖에 2개년에서 3개년 정도 겹치는 문제를 B등급, 그거 조금 더 밖에 2개년 정도 겹치는 거를 C등급, 조금 더 밖에 한 번 정도밖에 출제된 거를 D등급, 그 외에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애들을 2등급, A부터 2등급까지 기출문제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는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A등급이 가장 중요한 거겠고 바깥으로 빠져나갈수록 덜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 분석을 할 건데 그냥 14년도 기출 풀고 15년도 기출 풀고 16년도 기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등급에 해당하는 기출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은 뭔지 그 다음 건 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체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실제로 왜 중요한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A부터 C등급
D등급, E등급의 이론들에 대해서 아까 24점 만점이라 했는데 수교론이 각각의 등급에서 매해 어느 정도의 점수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놓은 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A부터 C등급에 대한 이론은 평균적으로 20점 만점에서 19.8점, D등급은 0.8점, E등급, 미리출은 3.4점. 얘네를 다 합쳐도 얘 5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노력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노력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 기출을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공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뭐여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A부터 E까지의 이론들을 구분화시키는 작업을 기출분석 강의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당연히 기출분석 강의는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되겠죠. 내가 이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분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좀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은 자, D등급, 2등급을 볼게요. 자, 이때는 3점, 3점, 2점 했는데 25년도,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갑자기 5점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파악을 했냐면은 저는 여기에 영역을 애들을 지엽적이라고 파악하거든요. 지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엽적인 개념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갑자기 보이네? 해서 제가 올해 진행했던 특강이 뭐였냐면 이제 지엽적인 용어를 좀 많이 내니까 지엽적 용어를 좀 대비를 하자. 그 지엽적인 부분만 따로 모아서 하는 특강을 제가 1차 정규관이 끝나고 이제 시험 전주에 시행을 했었는데 제 자랑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지엽적인 부분 한 번도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갑자기 8점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당연히 저는 뭐 예상을 했지만 당연 뭐 운이 좀 따라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방향성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 C 등급이 절대적이니까 여기를 먼저 공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 분석의 올바른 방향,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출을 공부하고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기출 중요도를 A에서 2등급으로 분류해서 핵심 이론이 무엇인지, 핵심 이론은 당연히 A, B, C가 되겠고요. 14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 거고요. 당연히 전 문항을 풀고 해설을 할 거고, 이제 02년도부터 평가원 주간이 된 거죠. 0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푼다기보다는 핵심적인 것들만 골라서 저희가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교재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A등급 4회 이상 출제되었던 이제 이론들 하고 A등급에 대한 이제 이렇게 개념 설명을 출제 연도가 언제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개념 설명 잠깐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살펴보고 모범답안까지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또 기출 문제만 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매 주차마다 전 주차에 배웠던 어떤 기출 문제 이론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을 제공을 해드려서 푸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익명으로 좀 등수를 공개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출분석 강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겠고,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 게 기출분석이 3, 4월 6주예요. 근데 이론 강의가 1월부터 4월이었거든요. 제가 한 주에 한 번만 강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딱 한 번 기출분석 강의만 6주 동안 따로 빼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강의 일정표는 끝나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강의가 끝나고 이제 5월, 6월 동안 이제 상승궤도, 엔제 문풀,
강의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에 대한 것도 배웠고 중요한 개념들이 뭔지도 확인을 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양을 푸는 양을 늘리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단계인 거죠. 저는 이 강의 이렇게 생각해요. 이론과 문제풀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괴리감이 있어요. 내가 이론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 풀 수 있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대한 그 사고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론과 문풀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위해서 엄선된 100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전 문항에 대한 해설지도 제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교재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올해 교재 표지인데 조금은 디자인이 바뀔 것 같고 전체적인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한 문제에 한 페이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뒤에 해설지로 답안지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이론이 쓰였는지 그 이론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답안지를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당연히 문제풀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 주차 진도에 맞게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교로는 이제 임용고시 문항은 총 7문항인데 그 7문항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해서 4문항 정도에서 5문항 정도를 해가지고 시간을 재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수에 대한 분포를 제공을 드려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이때부터는 특징이 이제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을 하면서 첨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우리가 임용에서는 서술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첨삭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 6월 동안 이렇게 7주 동안 100문제가 되겠고 교재 문제만 100문제고 매주 형성평가로 이제 4문제에서 5문제가 제공된다 하면은 이제 7주 35회 5 곱하기 7에 35에다가 100문제니까 이제 2달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수학기억론 문제만 거의 130문제 가량 푸는 거죠. 일주일로 환산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20문제 푸는 거니까 절대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내가 서술형에 대한 연습도 하고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도 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쌓는 첫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상승궤도 문제풀이 강의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 동안 11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름을 하트 모의고사라 지었어요. 이 하트 모의고사 왜 하트 모의고사냐면은 이제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의 줄임말로 이제 하트 모의고사를 진행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영역별 모의고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 영역을 한 번에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 영역을 한 번에 공부하고 내가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될지 까마득해. 근데 영역별로 세분화시켜서 보면서 이번 주에는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고 또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내가 한 주 한 주를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평균 문항별 평균 점수를 제공해서 수강생 사이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회차에 다음 영역에서는 내가 더 향상된 점수 더 나은 등수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주를 내가 하나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 회차 실제 시험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매 회차 다른 영역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라는 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1주 동안 매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점수의 향상, 실력의 향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당연히 실제 시험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니까 실제 임용시험과 동일한 문항의 형태, 단답형 2개, 서술형 5문항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역시 서술형 답안지에 대해서는 첨삭을 당연히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파이널, 이제 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새로운 공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이미 영역에 대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고 복습하고 체화하는 게 됐다면은 여기 단계에서는 실수 줄이기, 5개념 바로잡기 등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인 점수를 받기 위한 단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널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 수학도 같이 실시를 하겠지만 실제 시험처럼 이제 타종 알림 등 자, 그런 환경에서 시행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전과 같은 환경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전문항 첨사, 그리고 문항별 평균, 그리고 분포표 당연히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주 동안 진행을 하고 나면은 저의 모든 커리큘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잠깐 좀 한눈에 좀 살펴보면은 2026학년도, 26년이죠. 27학년도 대비고 26년에 대한 일정표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월 1, 월, 화, 수, 목, 금, 토 있고요.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1월 이제 15일 날부터 해가지고 저희 프레임 이론 강의가 15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프레임 15주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앞에 9주, 뒤에 6주 이렇게 나눴는데 앞에 9주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뒤에 6주는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본 이론을 배우고서 얘를 가지고 이때 기출분석 강의로 오게 되는 거죠. 잠깐만 사진 좀 찍으시게 비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똑같은 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기본 이론을 배우고서 우리가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6주를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프레임 강의가 끝나고 기출분석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6주의 시간 동안은 기본 이론을 못 다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선생님 머릿속에 지워져. 난 그러기 싫거든. 그래서 휘발되기 전에 기본 이론 끝나고 바로 걔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때만 한 번 이제 일주일에 2번 겹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끝나고 바로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걔를 가지고 바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구조화가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기출분석 다 하고 나면은 4월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엔제 문풀 상승 궤도를 7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때 동안만 이제 100문제 넘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로 오면서 7월에서 이제 9월이죠. 엄청 긴 시간 동안 이 11주 동안 매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회차 모의고사 내가 1등 할 거야. 다음 회차 모의고사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데 그걸 대비 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역별로 조금 더 일주일 동안 공부하기에 적합한 양으로 영역을 쪼갠 거죠. 그래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11주 동안 보겠다. 작년에는 이 영역별 모의고사가 7주 과정이었는데 좀 대폭 11주로 늘렸어요. 그래서 7주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영역을 7등분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게 뭔가 한 주 안에 그 7등분한 그 7분의 1 영역을 한 주 만에 공부하기도 조금 벅차기도 하고 걔를 그래서 11등분해서 조금 더 잘게 쪼개서 한 주 안에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대비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좀 더 각 영역별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1주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때 9월 10일 날 영역별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7주 동안 진행이 돼서 이제 11월 5일 날 중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이제 11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이게 이제 3주 지나고 이때 이제 1차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이때쯤 한번 해가지고 또 올해와 같이 올해는 이제 지역적 용어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아마 올해 출제 경향을 예상하고 또 비슷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개강은 1월 15일이다. 그래서 이때는 노냐? 그건 아니고요. 이때는 지금 이제 2차 시험 대비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제 1차 합격자 지금 특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내년에 한 해 커리는 진행이 될 예정이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의 특장점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사 직접 운영 스터디. 아까 처음 하나는 소개를 이미 해드렸죠. 아침 기상 인증 스터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집을 받고 스터디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올리면은 이제 6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이 나오게끔 조작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인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상품도 있습니다.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1등을 많이 하신, 가장 하루도 안 놓치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소정의 이제 기프티콘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후기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기대 효과는 일단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공부 습관의 형성이 첫 번째이고 또 임용을 준비하다 보면 되게 외로워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제 딱 인증하려고 했는데 댓글창을 열어보니 이미 나보다 일찍 일어난 많은 동료들의 어떤 댓글을 보면은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은데 작은 성공 경험의 누적. 아침에 일어난 게 분명히 힘들고 인증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루의 시작을 이걸 했다 라는 작은 성공 경험을 누적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침 기상 인증 스터디를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 올리고 하는 게 힘든데 매일 하는 게 이제 이런 같이 공부하는 거죠. 이런 기대 효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출 줌 스터디인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강의에 대해서 제가 인출 줌 스터디를 모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 스터디를 구성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것도 후기들인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막 카톡방에 막 올리시기도 하고요. 또 그냥 스터디만 구성해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오픈 채팅방 활용해가지고 뭐 스터디에서 어떤 나왔던 이제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강의에 대한 인출 줌 스터디니까 그 강의에 대한 복습에 대한 어떤 구속성을 부여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이 당연히 되겠죠. 인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설단 현상을 개선하는 건데 설단 현상이라는 게 이제 막 그거 뭐였지 막 입에서 맴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설단 현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결국에는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출 줌 스터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설단 현상을 개선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스터디 구성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도 받아드리고 또 제가 시간이 날 때는 그 줌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개념의 어떤 인출을 하실 때 저도 같이 들어보고 잘못 인출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오개념도 잡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렇게 두 가지의 스터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에서 뿐만 아니라 그 강의 외의 시간, 이제 목요일날 진행이 되는데 뭐 금, 토, 일, 월, 화, 수 이 요일에도 수학 기능에 대한 공부를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카페랑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빠른 Q&A인데 일단 올해 카페를 통해서 당연히 Q&A 질문을 받긴 했지만 임용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용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떤 고충,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되게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질문거리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옳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제가 올해는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카페를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컴퓨터를 켜고 카페를 창에 열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의 하루 안에 다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조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빠른 Q&A를 받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2차 시험, 2차 대비반에서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Q&A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오후 5시 29분에 이제 어떤 쌤이 질문을 올려주셨고, 제가 10분도 안 지나서 37분에 답변을 한 내용이죠. 물론 매번 이렇게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뭐 현강의 일정이 없거나 제가 뭐 강의 촬영의 일정이 없는 이상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강의별로 선생님의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드려 드리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성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처음 시작인 분들도 있으시겠죠. 처음 시작인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이론 강의부터 쭉 따라오서 저의 결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첫 시작이 아니야, 유베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베이스가 이미 있어요. 이론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주입시켜드리는 이론, 제가 주입시켜드리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냥 이론 강의부터 따라오시기를 바라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는 이론을 위해서 15주를 한 번 더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론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출분석 강의에서도 그 기출에 대해서 어떤 개념 확인을 하니까 기출분석 강의부터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정표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같이 따라오시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기출분석 강의부터 따라가야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출분석 강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은 되는 게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수강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없으면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항이 생기면은 이제 뭐 인스타 계정이나 제 이메일, 메시지 폴유, 네이버, 아니면 블로그나 다음 카페에 널리 위한 수교랑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랑 카페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뭐 지금 QR 인식하시면은 저랑 연결되는 1대1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혹시 질문할 사항이 생기시면은 이제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임용을 준비해 본 사람으로서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게 되게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처음에 들어서기 전부터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터널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가운데쯤 막 오다 보면은 내가 출발한 점을 다시 돌아보면은 너무 이미 멀어. 돌아가기도 무서워. 또 끝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올해 저랑 같이 뭐 강의 날뿐만 아니라 같이 기상인증 스터디도 하고 줌 스터디도 하고 계속 하면서 같이 터널을 잘 지나가 봅시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전략 설명회라고 이제 그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목차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책자가 있을 거예요. 책자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연간 일정표인데, 연간 일정표는 제가 지금 설명회를 하는 그 기본 방향이라든지 포인트는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강의도 처음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학에서 뭐 거의 배운 게 없다라고 간주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은 쉬워야 되고 좀
설명이 좀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세하고 쉽게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전략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우리 임용 준비를 처음 한다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연간 일정표 해가지고 처음에 1년에 맨 처음부터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2026학년도 다시 말해서 25년도 작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년의 과정을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형 방법하고 시험 배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 전략. 합격 전략은 이제 주로 제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 이제 합격 전략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놨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시면은 유용하게 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합격선이라든지 1차 합격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률, 그다음에 추천도서 전공별로 각 분야별로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22일인가요? 그때 봤던 기출문제 해설까지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 34년간 지금 임용시험 나이가 34년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죠. 34년 동안에 출제된 그 분야별 출제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시면은 어디가 많이 출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제가 책자에 수록을 해놨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연간 일정표는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 검정 이게 이제 처음에 도입되면서 이게 도입된 게 한 10년 좀 넘는데 이게 처음 도입되면서 이제 이게 사실상 1차 시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임용시험 11월 달 되면 한 9월 달 이쯤에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볼까 하는 그런 허수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수험생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1년에 5번 치고요. 요게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80회. 작년 기준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시험을 보면 여기 발표가 나왔을 때, 그죠? 발표가 나왔을 때 요걸 이제 여러분들 원서에 제출을 해야 되죠. 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전 아마 한 9월쯤 이게 데드라인인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뒤로 갈수록 불리해요. 지금 뭐 흥선대원군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맨 처음에 지금 만약에 안 갖고 계신다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뭐 1월 달, 그죠? 늦어도 4월 달 안에는 이제 한국사 시험을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기회가 아마 80회가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는 올해 거예요. 올해는 이미 이거는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걸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예고가 이제 8월 6일 날 작년 같으면은 진행이 돼요. 8월 달. 이 유래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수학은 이제 우리 작년에 뭐 거의 한 몇 명을 뽑았나요? 한 400명 이쯤 되나요? 300명, 400명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죠. 근데 과목이 조금 많이 뽑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1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시험 발표,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은 그때는 뭐 전국에서 한 명도 안 뽑았던 그런 시점도 있었어요. 뭐
특정 과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공부를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10월 달 여기 모집 요강을 보니까 한 명도 안 뽑더라. 그래가지고 집에 울면서 집에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기 사전 예고가 발표가 이제 지금 8월 달이라도 올해 몇 명 정도는 뽑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뒤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그 일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 공고는 10월 달, 그 다음에 그 원서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11월 22일 날 작년에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 발표가 5주 후에 그죠? 발표가 나요. 자, 이게 사실상 거의 뭐 긴장은 여기까지 하죠, 그죠? 근데 2차 시험 요즘은 많이 그 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2차 시험도 좀 그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2차 시험을 지금 볼 필요는 없다, 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1차 시험을 보고, 그죠? 자, 여기 1차 시험 보고 터치하니까 이 넘어가 버리네. 자, 1차 시험을 보고 5주 후에 발표되고 4주 후에 5주 후에 발표되고 4주 후에 2차 시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2달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그냥 이때 하시면 돼요. 이때.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1차 시험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의 시간 동안에 뭐 다른 할 일도 없고 이것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지금은 잊어버리셔도 된다. 일정상. 그 다음에 최종 발표는 뭐 2월 5일 날 이렇게 되는 이런 일정이에요. 해서 이제 지금은 1차 시험에 전임하실 때고 특히 한국사는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뒤로 갈수록 불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차 시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의 전형별 배점을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건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1차 시험 100점이죠. 150% 선발하는데요. 2차 시험에 100점, 또 여기서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합산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전에 그 객관식으로 나왔던 그 시점에 있었어요. 그때는 1차 시험은 패스페일로 끝났어요.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2차 시험, 3차 시험만 가지고 최종 전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1차 시험의 영향력이 2차 시험에도 최종에도 당연히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1점이라도 1차 시험을 통과하는 시점에 1점이라도 더 받아서 이제 뒤에 점수에 보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에서 아주 월등하게 올라간 사람은 2차 시험을 웬만큼 못 봐도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무조건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이제 그 배점은 뭐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이죠. 전공에서 이제 여기 70%가 내용학이에요. 저희들하고 할 거. 그 다음에 교육학, 수학 교육학은 30%. 그러니까 전공을 100%로 봤을 때 7대 3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배점으로 56점, 24점. 그 다음에 여기 2차 시험은 뭐 제가 전공 뭐 아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거는 2차 시험, 1차 시험 보시고 관심을 가져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1차 과목별, 문형별 배점을 말씀드리자면 1차는 1차 시험에서 이제 1교시 그죠? 60분 해가지고 교육학 20점이고 논술형이죠. 한문학이 그죠? 그 다음에 휴식 40분 치고요. 있고 그 다음에 2교시에서 전공의 90분 그 다음에 내문학, 팔문학 12문학이에요. 그죠? 40점. 그 다음에 뭐 이 전공은 다 섞여요. 4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전공 B가 나오고 역시 이제 2문제, 9문제 그 다음에 40점이 돼요.
배점으로는. 요 틀은 그대로 지켜져요.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많죠. 전공 A가. 그래서 이제 전공 A에 보면 2점짜리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전공 B가 좀 어렵다는, 전공 B에서 뭐 문항이 하나 적다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또 한 문제 가지고 차이가 나지만, 전공 B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게, 예년 같으면 그렇게 됐었는데, 바로 작년은 이제 예외적으로 전공 B가 더 쉬웠어요. 그런 얘기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시험 종료는 2시 20분, 점심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합계 24문항이고 100점.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90% 이상의, 95%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험이죠. 2차 시험은 어차피 1차 시험에 상당히 의존하기도 하고, 그 다음 2달 동안 적당히 열심히 해주면 1차 시험을 아주 못 본 사람들 말고는 어차피 그 비례로 이제 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세부 단원별 배점을 보면은 우리 그 내용만 생각하자면 해석 분야가 43%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수학이 38%, 그 다음 위상기하 21% 이렇게 되죠. 해석학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해석학은 실해석학, 실변수 해석학, 그게 해석학이죠. 미적분학까지 해서 그렇고, 복수 해석학 12.6점, 그 다음에 통계도 해석학이라고 봐요. 해석학의 응용이죠. 다중적 분이 나오니까. 그 다음 대수학 분야는 정수론, 현대대수, 선형대수, 이산수학까지 해서 38%, 위상기하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 나온 내용들, 올해라는 게 작년 11월 22일 날 출제된 내용이고, 지원자 수 경쟁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명예퇴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현직 교사들이 이제 일찍 그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내용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 같으면은 굉장히 많이 뽑았죠. 그 전에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경쟁률도 한 4대1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한 7, 8대 1까지 됐었는데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지금이 사실은 기회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명예퇴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가 아시죠? 62세 정년이지만 그 전에 퇴직을 하는 거죠. 덧셈 뺄셈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빨리 퇴직하는 게 더 낫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는 임금 피크제 때문에. 임금 피크제까지는 관심이 없나요? 아직 되기 전이라서. 원래 그 퇴직금이라는 게 이제 그 퇴직하는 최종 3년의 평균 월급의 근속 연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금도 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근데 퇴직하는 시점에 급여가 예전에는 이렇게 곡선이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곡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끝까지 올라가 만 62세 근처가 되면 사실상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 62세가 되면. 근데 그 전에 좀 더 많이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는 건 그 전에 많이 필요할 때 50대 후반이나 이때 이제 최고가 되고, 맨 마지막엔 좀 내려가는, 급여가 이렇게 퇴직하는 순간에 내려가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에서 굉장히 좀 불리해져 버려요. 그 임금 피크제가 되면 맨 마지막 순간에 급여가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 3년이 거의 근속연수 곱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일찍 나가서 임금이 더 많을 때 퇴직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직 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금 그 제도가 좀 바뀌면서 한 몇 년 일찍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퇴직한 그 수만큼 다시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뽑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도 해당이 돼요. 올해도.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뽑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 전략.
합격 전략 5가지인데요. 자, 여기 기본 개념 익히기,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알고리즘 익히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하기,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활동하기, 그 다음에 실제 시간에 맞추어서 모의 시험을 응시하고 첨삭해보는 경험하기, 받고 해보는 경험하기. 자, 하나하나 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주로 이제 이런 내용 드리겠죠. 자, 기본 개념 익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본 개념 하면 수학에서 단어 2개가 생각나죠. 뭐예요? 정의, 그 다음에 정리. 2개가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개념이라는 것은 정의와 정리다. 그렇죠? 정의와 정리. 그러면 정의는 뭐 영어에서 단어하고 비슷한 개념이 단어. 그래서 뭔가 이름 붙이기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름 붙이기. 정의 자체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름 붙이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가 대충 그려봤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복이 많다 그래요. 복. 그래서 강아지를 복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죠? 이건 실체예요. 강아지라는 실체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정의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용어.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뭐 다 용어로 표현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표현할 때 새로운 쪽에 땡땡을 쳐요.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이런 표기를 많이 쓸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의라면 정리는 뭘까요? 조건 명제, 가정과 결론이 있죠. 그죠? 가정과 결론이 있어요. 그럼 가정은 뭐냐? 가정도 정의와 정의의 묶음이에요. 결론도 하나의 진술이니까 정의와 정의의 묶음이다. 그죠? 그런데 가정과 결론, P이면 Q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수학의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가정과 결론, 조건 명제로. 조건 명제는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판정하죠? 예. P를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를 뭐라고 하죠? 반례. 반례가 존재하면 틀린 거고 반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학의 명제는 조건 명제, 가정과 결론을 나눌 수 있고 조건 명제로 바꿀 수 있고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은 반례의 존재성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그 어떤 명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존재성 문제로 항상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어찌됐든 가정도 정의와 정의의 묶음이고 결론도 정의와 정의의 묶음인데 이 둘의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절벽이다, 절벽. 절벽이라서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계단을 써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증명. 절벽은 올라갈 수 없지만 계단은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그 도달할 수 있죠. 가정에서 결론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통 대학에서는 정의를 소개하고 대학 강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리를 소개하죠. P면 Q이다. 왜냐하면 증명하죠. 그 다음 정리를 하죠. 정리하고 하다가 또 정의가 나오면 정의 소개하고 정리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임용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가정 결론, 이제 정의 쓰고 정리 증명해보고 그냥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 임용시험을 아무리 잘해도 이걸 가가지고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순간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 개념 익히기의 방향은 뭐냐면 이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선별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선별적으로 학습한다 하니까 뭐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냥 대충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길면 하지 마세요. 경제적이지가 않은 거죠. 정리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은 증명은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증명을 해본다는 것은 뭐예요? 정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겠다는 도구적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적 이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증명을 해보는 건데 이 선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긴 건 하지 말라 그런 뜻 정도가 돼요. 길이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또 부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증명 중에서는 어떤 거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증명을. 물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시험에 직접 나오는 증명이 있어요. 거의 살짝 바뀌어져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증명은 문제의 풀이 과정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 증명 과정을 살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뿐만 아니라 정리를 정확하게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정의와 정리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증명을 해보면서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게 이 정리와 정리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종류가 보통 예가 있고요. 뭐 우리 책에서 예를 하자면 보기가 있고 예제가 있고 그 다음 연습 문제가 있어요. 예제는 뭐 유제하고도 무게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출문제. 자, 이 문제들을 당연히 풀어봐야 되죠. 수업 중에 당연히 정의를 소개하고 정리도 소개할 거예요. 정리를 소개하는데 정리의 증명도 제가 선별적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책에는 증명을 소개하지 않는 책도 아는 증명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1년 지금 한 해봐야 11개월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기 위해는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미에서 그 증명들을 따라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런 학습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증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실해석학에서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실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다라고 얘기하면 실해석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실자를 날리고 해석학이라 그래요. 실해석학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복소 해석학이죠. 변수가 복소수고 변수가 실수고 이런 차이죠. 근데 실수가 더 복소수보다 더 그 원조의 수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는 생략해도 해석학이라 해도 실해석학이라고 이제 우리 과목명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분류를 하자면 리얼 어널리시스가 맞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실해석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다라고 얘기하면은 뭘까요? 실해석학은 주로 뭘 다루나요? 미분, 적분을 다루죠. 미분, 적분을 다루니까 미적분학이라 부르기도 하죠. 미적분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 미적분학의 뭐죠? 기본 정리. 이게 원투가 있죠, 그죠? 원투.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미적분학이 제일 중요한 정리예요. 그럼 대수학이 제일 중요한 정리 뭘까요? 대수학 기본 정리예요.
대소하기 기본 정리 아시죠? 아시죠 하면 안 되죠. 제가 쉽게 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소하기 기본 정리는 n차 복속에서 다항식은 n개의 복소수근을 갖는다. n개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해야 된다. 어디에 내서? 복소수 내에서. 그죠? 자, 대소하기 기본 정리. 그 다음 정수론의 기본 정리. 정수론이 제일 중요한 정리예요. 곡선론의 제일 중요한 정리. 곡선론의 기본 정리. 뭐뭐의 기본 정리하면은 그 분야의 근간이 되는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들, 이 정리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해석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약간의 가시는 뻗어나가도. 그래서 자, 미적분화 기본 정리의 증명을 살펴보면은 뭘 이용하느냐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요.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뭘 이용해서 증명하느냐? 평균값의 정리는 뭐의 일반화죠? 롤의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뭘 이용해요? 최대? 자, 그냥 막 쓸게요. 최소 정리. 몰라도 돼요. 자,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엔 알아야 돼요.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볼자노 와이스라스의 정리. 볼자노 와이스라스 정리는 축소 구간 정리 혹은 축소구간 성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축소구간 성질은 최공리, 순서공리, 완비성공리. 자, 최공리, 순서공리, 완비성공리는 어떻게 증명하죠? 못해. 증명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 미적분화 기본 정리를 써가지고 또 그린 정리가 증명이 되고 그린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복소 해석학의 코식 우르사 정리가 증명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이제 실해석학을 공부할 때 이 증명 관계를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 증명 관계를 이해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롤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때 평균값 정리는 이제 폐구간 AB. 자, 이 내용을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 요렇게 된 함수 y 꼴 fx가 있으면은 여기서 평균 변화를 하고 일치하는 순간 변화를 갖는 점이 뭐예요? C가 AB 사이에 존재하더라. 이게 평균값 정리 아니에요? 근데 이 평균값 정리에서 FA와 FB가 서로 같은 경우가 뭐예요? 롤의 정리죠. 그래서 FA와 FB가 같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될까요? 제로가 되죠. 그죠? 0이 되죠. 그래서 FA 이꼴 FB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뭐예요? 미분이 0이 되는 점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롤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거는 자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 평균값 정리를 이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여기서 이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뭐예요? 곡선에서 직선을 뺀 함수를 가지고 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곡선에서 직선을 뺀 함수가 이 함수죠.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같다는 얘기는 미분이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자, 미분이 제로 되는 점이 같은 점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평균값 정리의 증명을 이해하려면은 롤의 정리로부터 증명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요 관계를 알아두면 평균값 정리의 증명 아이디어가 금방 생각이 나요. 연상작용에서. 자, 요걸 지금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롤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면 금방 이 증명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 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롤의 정리가 증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대 최소 정리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죠. 폐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생각해봐요. 미분이
0이 되는 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쓴다? 미분이 0이 되는 롤의 정리를 찾아낼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상세한 얘기를 생각해 볼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증명 관계를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은 이제 여기 개념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해석학이 끝날 때쯤 되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실해석학이 5주 강의인데 끝날 때쯤 되면 이 증명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로 그렇게 돼요. 여기 증명까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별로 안 믿는 분위기고요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익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학의 정의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기본 개념 익히기라 볼 수 있고요. 단어 수거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기본 개념을 익힐 때 증명을 해보는 것은 기억이나 동기부여나 새로운 내용에 더 잘 적응하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문제풀이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작용한다. 증명을 해보면 자 여기 무슨 얘기예요? 이 때리면 자 기억, 동기부여 새로운 내용에 더 잘 적응한다. 뭐 어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구적 이해가 아니라 관계적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쉬운 예들은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알고리즘. 자, 요거 문제풀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자, 문제풀이 알고리즘은 일단 정의와 정리를 이해했어요. 자, 방금 그런 식으로 증명도 어느 정도 해보고 증명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해석학의 내용 아니면 뭐 현대대수의 내용, 복소해석학의 내용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 이거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든 아니면은 뒤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든 그 시점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하면은 2차 방정식이 언제 처음으로 나오나요? 교육과정 보면 2학년 때 나와, 중2 때? 중3 때 나오나요? 중3. 예. 자, 중학교 3학년 과외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뭐 지금은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를 얘기하라 그러면 해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해를 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해에 관한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얘기할 것 같아요? 해를 구해야 된다면 인수분해, 그 다음에 안 되면 근공식, 그 다음 고등학교까지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뭐 얘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 요 정도 세 개를 언급하겠죠.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풀다가 틀렸다 그러면 과외하는 학생한테 뭐라 하겠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 풀어? 이렇게 뭐라 하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1차적으로 물론 뭐 아주 그 심오한 수학 경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교의 문제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기계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죠. 인수분해 해볼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공식,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정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접근을 해야,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데 평행, 일치, 수직, 교차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요즘도 배우죠. 예. 표준형이면은 뭐예요?
기울기가 서로 같으냐, y절편이 서로 같으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평행, 일치, 수직, 교차 이걸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제로, a 더하기 b y 더하기 c 이꼴 제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접근하라고 여러분들 코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임용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2차 방정식을 보고 직관적으로 바로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걸까 해가지고 문제를 풀듯이 일단 우리도 임용시험에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접근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거기서 물론 뭐 계산을 틀린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떤 아이디어가 좀 모자란다든지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적인 접근으로 나열된 그 방법 중에 하나하나 이건 아니니까 저거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적인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걸 하지 않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IN 뭐 제일 많이 드는 예인데 시그마 IN 이게 수렴하는가? 그죠? 이런 문제. 이 실수한 급수로 하죠. 여기 AN이 실수예요. 그럼 실수한 급수가 수렴하느냐? 그럼 AN이 예를 들어서 n의 n제곱분의 n 팩토리얼이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것의 수렴성을 묻는다면 그냥 이렇게 보고 뭘 하지? 뭐 비판정법 아니면 뭐 근판정법 안 되네. 뭘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급수의 수렴성 하면은 교, 비, 근, 적, 피, 이, 아, 라 이렇게 중에 하나예요. 자, 교대급수판정법, 비판정법, 비교판정법, 근판정법, 적분판정법, 피급수판정법, 디리크레 판정법, 아벨 판정법, 라베 코시응집 이렇게 이 중에 뭐가 될까? 라베 판정법이면은 그죠? 보통 이까지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안 되고 라베 판정법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코시응집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없었다면 그냥 생각나면 풀리고 안 나면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풀리고 금방 이거 그 시험 치기 전에 잠깐 봤던 게 라베 판정법이다 해가지고 풀어지고 이런 운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또 이 그 실수한 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한 1, 2년까지는 이 자체를 주제로 해서 문제를 나왔어요. 뭐 객관식까지. 아주 예전에는 뭐 적분판정법 이런 게 문제 하나 단독으로 5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험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연결이 되기를 Y+M 판정법하고 연결이 돼요. 자, 왜 연결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Y+M 판정법에서 시그마 AN, 시그마 MN의 수렴성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럼 시그마 MN이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엮여져요. 그냥 엮여지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엮여서라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단독 문제는 아니더라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 대신에 FNX가 나오면 이게 함수가 돼요. 함수항 급수가 돼요. 함수항 급수의 수렴성.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함수열의 수렴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열의 수렴성하고 엮여가지고 함수항 급수의
수렴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게 10개였어요. 그죠? 10개. 요거는 7개예요. 요거는 4개예요. 자, 함수열의 수렴성을 체크할 때는 이제 수렴성은 함수열이나 함수항 급수는 균등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균등 수렴. 그래서 균등 수렴. 여기도 균등 수렴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함수열의 균등 수렴 7가지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수프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가 뭔지 처음 들어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요거하고 연속 함수열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적분 가능 함수열. 그 다음 코시, 균등 코시 판정법이 있어요. 자, 뭐 바빠서 좀 빨리 쓸게요, 그냥. 자, 연속에 대한 얘기는 디니 정리로, 여기 디니 정리예요. 그 다음에 적분 가능 함수에 대한 얘기는 유계 수렴 정리가 있어요. 연결돼서. 요거는 여기고, 이건 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7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풀 과정이다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 함수열의 수렴성 7가지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가정 결론, 이건 어떤 내용이고 가정 결론, 어떤 내용 다 그냥 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못 쳐요. 자, 함수항 급수 마찬가지로 4개인데 이게 뭐냐? 역시 이제 균등 코시 판정법. 균등 코시 판정법은 함수항 급수에 대한 균등 코시 판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y m 판정법. 균등 일반항 판정법. 아벨 판정법. 이렇게 아벨 판정법이라고 보다는 뭐 아벨 정리 이쯤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렴성을, 함수항 급수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해석학에서, 그 위상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 폐포예요. 폐포. 위상수학에서 폐포 구하기 5개. A의 폐포는 A를 포함하는 최소의 배집합, 교집합 F, A 포함한다 F, 배집합. 자, 이것은 A 유니언 A 프라임, 이것은 X인 X로서 X를 가진 계집합 G에 대해서 G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위상 조건이고, 기저 조건은 X인 X로서 X를 가진 기저의 원소 B인 배에 대해서 비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또 이것은 A 인테리어의 A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5가지. 자, 계속하면 안 되겠죠. 법공률 계산 10개. 법공률, 우리 미분계학의 법공률 계산하는 방법 있죠. 이것도 법공률 계산 뭐 관련된 내용은 한 4년에 3번 정도 나와요. 보통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나왔고.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걸 내기가 좀 불편해요, 마음이. 출제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아직 안 낸 거 없나 이렇게 계속 찾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소 선적분 있죠? 복소 선적분의 계산, 이런 거. 복소 선적분은, 자, 복소 해석학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요리책 있죠, 요리책. 요리책에 보면은 뭘 넣어서 어떻게, 몇 분간 끓이고 어떻게 하라. 요리 매뉴얼이 나오듯이, 복소 해석학은 복소 선적분의 매뉴얼이에요. 복소 선적분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게
복소 해석하기예요. 그 당연히 복소 선적분의 계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년 적어도 4점 나와요. 어떨 때는 뭐 6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소 선적분의 계산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공률도 매년 나와요. 그리고 이거 폐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복소 선적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 곡선하고 폐곡선, 단순 폐곡선이 있어요. 일반 곡선은 정의하고 선적분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단순 폐곡선은 코, 편, 가, 유, 그린. 코시 구루사 정리, 코시 적분 공식, 편가 원리, 가우스 평균값 정리, 유수 정리, 그린 정리. 여기서 편가 원리가 바로 작년에 4점짜리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복소 선적분이 나오면 어떤 거지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냥 복소 선적분 보니까 뭐 이제 알겠네. 이렇게 바로 그 코시 구루사 정리다. 아니면 코시 적분 공식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아까 고등학생들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듯이 마찬가지 떠올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우스 평균값 정리라는 게 떠올라졌더라도 반 정도는 틀려요. 그러나 이게 떠올려지지 않은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필수 조건이라 볼 수 있는데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뭐 행렬의 거듭제곱 계산 뭐 이런 것도 행렬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대각화죠. 그죠? 대각화 안 되면 해밀턴 케일리 정리, 그 다음에 그 특수꼴 해가지고 패턴화 돼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그 회전 변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알고리즘이 돼야 안정적으로 나와요.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 방금 풀어봤기 때문에 아니면 며칠 전에 내가 풀어봤기 때문에 그리로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문제를 보고 이게 뭔지 객관적으로 복소 선적분 문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쪽에 접근 방법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보통 이 중에 하나예요. 풀이 방법은. 그 수학교육학에서 좋은 문제 조건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좋은 문제 조건이. 근데 좋은 문제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나쁜 문제예요. 왜냐하면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면 채점 기준표가 여러 가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는 안 되게 만들어놔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보통 이 중에 하나다라고 간주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들 쭉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많은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뭐 요것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그 핵심 내용 정리집이 있어요. 그 핵심 내용 정리집에 요 내용들을 소개해서 그 PDF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뭐 그 태블릿 같은 데 띄워가지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 뭐 내용,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이제, 요 적분 계산 문제인데, 그죠? 요 적분 계산, 복소 선적분 계산은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이거는 이제 일반 곡선하고 단순 폐곡선, 그 다음에 이거 일반 곡선은 정의나 선적분의 기본 정리고, 그 다음에 편, 가, 유, 그린 정리. 만드는데 힘들었겠죠? 자, 코시구루사 정리원, 그 다음에 코시 적분 공식, 편각 원리, 가우스 평균값 정리, 유수 정리, 그린 정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풀이를 접근해 나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기출문제가 예전에는 기출문제를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출문제가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4년간 임용시험이 출제가 됐죠. 임용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600문제 가까운 기출문제가 있어요. 내용학에서. 그럼 수학에서 교수님들 한번 잡아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600문제를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거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피해가기 어려워요.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문제를 내면 다 만점이 나와가지고 선별이 어떤 합격자를 골라내는 서열화가 안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내도 틀려요. 똑같이 내도 틀려요. 숫자만 바꿔서 내도 틀려요. 기출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이제 문제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 출제율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한 80% 정도가 반복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시험이 55점 정도, 100점 만점에 55점 정도가 지금 컷으로 보거든요. 1차 컷으로.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 뭐 55점이었고 서울도 비슷했던 걸로 아는데 1차 컷이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반복 출제율 80% 여기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1차 시험 충분히 합격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철저히 분석해도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다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다라고 해도 시험 준비로는 충분하다. 기출문제를 하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분석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응용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해봤는데 76, 84% 이렇게 최근에 한 80% 정도 언저리에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는 거의 똑같은 문제. 동그라미 거의 똑같은 문제. 세모, X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어요. 자, 대비책. 기출문제를 그럼 당연히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숫자 변형한 기출문제 정도까지를 푸는 게 필요해요. 그걸 제가 제공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활동하기. 스터디 그룹은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게, 활동을 하는 게 한 2개 정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은 우리 대학원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수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발표를 시키는 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발표를 많이 시켜요. 말을 하면서 내가 틀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해보는 공부를 하는 걸 권장하고요. 뭐 구할 방법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인터넷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서로 할 수 있겠죠, 그죠? 표현 능력 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봐보라는 그런 얘기인데 모의고사는 우리가 보통 9월달 중순, 뭐 9월 초순 이쯤에 모의고사를 개강을 해요. 개강하는데 좀 늦어요. 왜 그러냐면은 답안 작성이라든지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 한 9월 달 되면 한 2-3달 남은 상태에서 그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문제를 모의고사 비슷한 걸 내드려요. 2주에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내드리냐면은
뭐 뒤에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일단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자 1, 6월 달에서 이제 이론 공부가 끝나야 되고요. 2차 학습 1차 학습은 이제 우리 이론 우리 클리닉 전공 수학 9권을 6월 달까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출을 하고 동형 문제풀이를 이제 같이 제가 제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기초 다지기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클리닉 전공 수학이 나오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2주에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2주당 1회씩 요 기초 다지기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데 20문제 정도 되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답안을 미리 작성해 보시고 그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나름대로 채점을 할 수 있으면 채점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채점을 해보는 경험도 이때 워밍업으로 기초 다지기 모의고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는 9과목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단원별로 나가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감이 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상반기 모의고사 해가지고 8회를 나눠드릴 건데 이때는 일주일에 한 회씩. 요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어렵고 실제 시험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를 또 풀어보는 형태로 이건 다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상황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하고 요거는 이제 아마 채점 기준까지 이제 제공을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전 모의고사 8회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돼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략 설명회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실해석학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